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족 간의 계좌이체 시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한 구독자님께서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현금을 뽑아서 주면 통장 거래 내역에 남지도 않으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 증여나 탈세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현금 입출금 거래 시 주의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는 상속세와 더불어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2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는 이렇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2억 원에서 공제금액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서 세율 20%를 곱하면 3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이 되는데요. 즉, 자녀에게 현금 2억 원 증여 시 2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과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를 줄이려고 현금을 뽑아서 자녀에게 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금으로 주면 계좌이체 내역에 남아있지 않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 시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바로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 보고기준 금액이 5천만 원, 2008년부터 3천만 원, 2010년엔 2천만 원, 2019년 7월부터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금액이 점점 인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무조건 국세청이 알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국가기관이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다면 그건 불법 사찰이 되는 거겠죠? 이 제도는 불법 자금 거래나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인데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고 이후 분석원이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라고 추정될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로 창구와 ATM 기기 둘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세 번째, 무통장 송금하는 경우도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A은행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고 그날 오후에 같은 A은행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출금했다면 이 경우에는 같은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출금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A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고 그날 오후에 B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했다면 이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은행이기 때문인데요. 단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라도 수표의 입금, 출금, 계좌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0만 원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와 1,00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경우는 보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걸릴까봐 기준 금액 미만으로 조금씩 뽑아서 자녀에게 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에서 조금 모자란 900만 원씩 기간을 두고 몇 달간에 걸쳐 조금씩 출금했다면 1,000만 원 미만이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라고 보기 어렵겠죠. 이 경우엔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금융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금 입출금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더 있는데요. 바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면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2020년 10월부터 규제 지역 내의 모든 주택 거래 시,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 과열 지역 내 주택인 경우 기입한 자금 조달 계획서의 각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융통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인데요.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인지, 증여를 받았는지 등의 출처를 밝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미제출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돈으로 내가 집을 사는데 왜 이걸 입증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가 과열되면서 불법 자금이나 법의 한도를 넘는 대출을 막고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검토하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로 소명 가능한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3억 원이 있다면 이 금액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예금 및 적금 금액, 상속,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도 기록해야 하고요.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나 부동산 처분 대금 등도 포함됩니다. 기입하실 때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소득에 비해 금융기관 예금액이 너무 많으면 증여 등의 의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들이 과도하게 크면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 자료가 부정확할 경우 추후 소명 안내문 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부동산을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부모가 현금을 나누어서 인출한 뒤 자녀에게 줬다고 했을 때 자녀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계좌에 넣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금 입금 내역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현금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들이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금을 입금하고 출금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만약 증여세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으니 이전 영상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